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일운동이 한창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들고 일어난 곳입니다. 이번 반일 사태가 일어나게 된 진행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018년 강제징용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제한 조치, 그리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련의 과정들마다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 강제징용 당시 이미 돈이 지급되었다 혹은 그렇지 않았다.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다. 아니다. 개인과 기업 간의 배상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가 일본과 좋은 외교적 관계를 유지했어야 했다. 혹은 삼권 분립 국가에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 각자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 첨예하게 논리적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애국심과 민족주의에서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이 과연 사회의 어떤 경제주체 혹은 세력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 세력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은 민족 감정을 계속 자극해서 정치적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타 민족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민족 감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결집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지지율을 얻을 수 있고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뭉치게 됩니다. 한번 대세가 되면 국민들끼리 자정작용도 일어납니다. 즉 국민들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반일하지 않는 자들은 매국노라는 식으로 매도함으로써 속으로는 반일이 아니어도 겉으로는 반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해버립니다. 인간은 다수의 무리 속에 어울리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대세가 형성되면 인간은 실제 자신의 생각까지 바꾸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극렬한 반일주의자로 변모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부 정치 세력은 아주 손쉽게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는 반일 감정뿐 아니라 반미 감정, 반주 감정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과거 히틀러가 반유대인 감정을 이용해 거의 99%의 지지율을 가져간 것도 하나의 예이지요. 다음은 국내 기업입니다. 세계화가 되었고 자유무역 체제가 보편화되었습니다. 관세는 없다시피 해졌고 물류비는 감소했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는 물건이든 좋다고 소문나면 순식간에 정식 수입되고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직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는 한결같습니다. 더 싸고 더 좋은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국내 제품들 중에서 제일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샀습니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인 요즘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일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삽니다. 반면 국내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결과 경쟁력을 갖춘 일본 브랜드는 한국 시장에서 먹히지 않게 됩니다.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은 다른 해외 기업이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한국 기업이 가져갑니다. 이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없어도, 즉 좋지 못한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기회가 된 것이죠. 그럼 국내 소비자는 어떨까요? 국내 소비자에게는 일본 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일본 기업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문화를 이용하는 것도 제약이 심해집니다. 일본 음식이라고 하는 초밥, 우동, 라멘을 먹는 것도 매국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국내산 광어로 초밥을 만들어도 와사비가 일본산이라면 불매운동에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먹고 싶더라도 매국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시장경제 원리로 본다면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사라지고 국내 제품은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유니클로에 밀려 저렴한 가격만으로 승부하던 지오다노는 예정된 할인 행사를 조용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공급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효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이며 숫자로 직관적으로 측정되기는 힘들어도 분명히 소비자의 희생을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치 세력과 기업들은 어떨까요? 일본 정치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혐한 감정을 조장하여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한국이 반일 감정을 통해 불매운동을 진행한다면 한국이 이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열심히 퍼뜨리면서 혐한 메시지가 일본 내에 더욱 스며들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은 증가합니다. 한편 일본 내의 친한파 세력은 영향력을 잃게 되겠죠. 일본 기업들은 분명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질 좋아서 혹은 가격이 저렴해서 한국 시장에서 먹혔던 일본 기업 제품들은 판매가 저조해질 것이고 당연히 일본 기업들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대부분은 한국 기업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 부분부터 정리해보면 민족주의를 통한 불매운동은 특정 정치 세력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만큼 반대 정치 세력에는 불리해질 것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입장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부분은 어떨까요? 경쟁력을 잃었던 국내 기업은 불매운동을 통해 내수시장에서 쉽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기술 개발과 질 좋은 제품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야 하는데 민족주의를 이용해 손쉽게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누립니다. 일본 기업이 향유할 불을 국내 기업이 가져갑니다. 일반적인 생각만으로는 일본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을 국내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이니 불매운동은 한국 경제에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소비자의 희생이 포함됩니다. 경제적 효과가 직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선택지를 하나 잃는다는 것은 굉장한 자유의 침해이기도 합니다. 범국민적인 불매운동과 같이 시장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 언제나 그렇듯 왜곡이 발생하고 그 간극을 이용하려는 한 발 앞선 자들이 등장합니다. 민족주의는 또 하나의 돈잔치를 벌일 기회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을 통해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 포착됩니다. 감성에 취한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애국심을 이용해 돈벌궁리를 하는 것이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금과 같이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카페를 만들고 사이트를 만들고 트래픽을 유입시켜 돈을 벌거나 테마주를 활용하거나 이때다 싶어 애국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들도 등장합니다. 시장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왜곡이 발생하다 보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시장에서 승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간극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나타난 것이죠. 그 결과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은 질 좋은 일본산 필기류 대신에 국산 기업 모나미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모나미를 쓰면 애국자가 되는 것일까요? 한국 산업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써지지 않는 필기류로 교체하여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자본시장의 프로들은 불매운동을 참여하지 않고 불매운동을 이용합니다. 일단 결과를 살펴보죠.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모나미의 주가는 폭등합니다. 약 2배가량 폭등했습니다. 모나미는 일명 애국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실체 없는 애국 감성에 도취된 자들을 지켜보며 모나미 주식은 테마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가를 올리고 뒤따라오는 덜 떨어진 개미들에게 물량을 던지겠죠. 뻔한 레파토리입니다. 역시나 모나미는 모나미대로 주가가 오르자 자기 주식을 처분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바닥이라 못 팔았는데 간만에 주가도 폭등하고 블록딜을 할 만한 충분한 거래량이 나옵니다. 불매운동의 참여는 테마주 주식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고 기업들에게도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국노인가요? 그저 사람들의 행태를 분석하여 수익 창출을 했을 뿐입니다. 어디에도 나라를 팔아먹은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IMF 이후 1999년 출시한 바이코리아 펀드는 애국심 마케팅으로 대박을 친 사례입니다. 한국 경제 시가총액이 일본 NTT만도 못하다는 자극적인 멘트로 은근한 반일 감정과 애국심, 자존심을 부추긴 마케팅이었습니다. 54일 만에 5조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현재증권 회장은 2005년 코스피 6천 돌파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IT 버블에 취해 상승하는 듯하다 2000년 초 마이너스 77% 손실이 나지요. 사람들은 돈을 빼면서 펀드 설정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많은 평범한 서민들이 애국과 함께 돈을 불리겠다고 나섰는데 대다수가 개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자신과 경제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국 기업들을 응원하며 일본 기업들을 저주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죠. 이는 마치 프로야구, 프로축구를 보는 듯합니다. 아스날을 응원하고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경쟁팀을 비난하듯이 한국 기업을 응원하고 일본 기업을 매도합니다. 그러나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게임의 영역이고 취미의 영역이며 경제와 기업 활동은 생활의 영역이자 생존의 영역입니다. 애국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을 이용한 선전성동은 결국 특정 정치 세력의 이득, 특정 기업인들의 이익으로 점철될 수 있습니다. 애국심 마케팅이나 애국운동에서 우리는 무언가 구린 냄새를 맡아야 하고 저급한 선전성동에 응해주면 안됩니다.
히틀러는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고취시켜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조한 일본 역시 수많은 일본 청년들을 가미가제로 희생시켰습니다. 애국심을 실천하기 위해 단 하나의 요소라도 개인의 희생이 강요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애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애국심에 심취해 있다면 언제라도 이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등장하여 타인의 희생을 재물삼아 자신들의 이익으로 향유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주세요. 그렇다면 진정한 애국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애국은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사업가라면 열심히 사업하고, 부모라면 자식 교육을 올바르게 시키고, 자식이라면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을 튼튼히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진정한 애국일 것입니다.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은 진짜 애국이 아닌 가짜 애국일 뿐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